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경영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규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메르스인가요? 고열을 일으키는 중동 지방에 있는 전염병 때문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포장해서 우리 사회를 재단하는 형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는 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치라는 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가치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만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도 준수할 건데,
저 웨이도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태를 보면 주로 가치나 이런 거에 바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하고 있는 이 행사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거에서 첫 출발점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를 준수하는 것인가, 이 가치를 준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봤더니 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만큼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왔는데,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스물스물 사회주의와 같은 의식이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다라는 생각.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든 대다수 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사탕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독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네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독소 조항입니다. 나중에 이런 독소 조항을 저희들이 방치했을 때 국민들의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좀 국회나 이런 데 경각심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아마 좀 대한민국 체제에 큰 그 재앙의 어떤 씨가 뿌려지는 게 아닌가. 재앙이라고는 바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씨가 분명히 뿌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양식, 그 다음에 소신에 따라서 이거를 좀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면에서 토론의 어떤 성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전에 여기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발제를, 그 다음에 토론을 해주시는 분들도 보면 아마 그런 생각에서는 공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분만 좀 시간을 좀 할애를 받아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미리 좀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요. 2006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2년도에 이제 협동조합에 관계되는 법률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그거를 망라해서 또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우리가 좀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요. 사회적 그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좀 사회적 기업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그걸 좀 천천히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우리가 갑자기 무슨 뭐 이거를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을 보시면요,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 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요,
예비 1년차,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만들기 예비 1년차 때 인건비를 100% 줍니다. 100%. 2년차에 90%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1년차 때 80% 인건비를 줍니다. 이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비 1년차 100%, 예비 2년차 90%.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사업 1년차 때 80%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업? 이러다 잘 공무원을 뽑는 게 낫죠,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거기 이제 제안을 보면요. 참 죄송하지만 운동보안의 실정도의 수준에 내보면요. 거기는 뭐 시대적 소명이 어떻고 지금 뭐 양극화 때문에 공동체 붕괴된다는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양극화를 좀 조심해야 되고 좀 그걸 완화해야 되겠지만 좀 붕괴 직전의 공동체다. 따라서 사회적 어떤 소명으로서 우리가 뭔가 체계를 변혁해야 된다. 이 정도의 제한 이유를 갖는 운동권의 출정 시기에 준하는 그런 어휘 선택을 갖는 이게 뭐 여당의 대표라는 분을 위해서 대표 발의되는 게 이게 좀 맞나? 이게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5초 정도를 좀 줄이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랬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길탈했어요.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지금 뭐죠? 성장 없는 고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장 없는 고용. 더 높은 거죠. 네. 성장 없는 고용을 하겠다. 지금 예비 2년차 100%, 예비 1년차 90%, 그 다음에 사업 1년차 80%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바꿔 말하면 성장 없는 고용을 얼마나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통과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무슨 간에 현재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 예정인 법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어울려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육성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협동조합이 없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확정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는 국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새로운 국가기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사표 자리에다 적어놨는데요. 뭐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생기고, 기획재정부의 사무국이 생기고, 각 시도마다 사회경제위원회가 생기고, 뭐 전국 지역 단위의 업종 분야 협의회가 생기고 해서 상당한 정도의 조직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경제기관으로 분류된 기관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세 감면도 받고 또 물건을 생산을 내면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예산의 5% 안에서 그 물건들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앞에 내서 명분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조회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양극화의 시한탄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사회가 분열될 것이다. 공동체가 분열될 것이라고 상당히 협박 정도 수준의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실제로 이거 큰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죠. 그리고 설사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된 뒤에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양극화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 법의 통과가 기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극화를 앞으로 내세운 게 불가합니다. 그건 뭐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모든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양극화 해소예요.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양극화 해소만
내세우면 모든 국가정책이 정당화되고 국회에 입법이 정당화되는 이런 묘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이론적 배경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극적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 10년이 넘었죠.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조금씩 진화하고 확장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또 협동조합이 2012년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경제가 유사한 협동조합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면은 이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 사회의 어떤 그 빈곤층의 문제,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해가지고 유럽 공동체에서 1988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로서 자유주의 그리고 반주의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분석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뭘 더 보태야 될 말이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간 보완적인 의미에서 주변적인 문제를 몇 가지 거론함으로써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 민주적, 공동체적 이런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항상 그 정체가 수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이 뭐냐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정의를 못하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졌듯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론적인 배경에는 현재 20세기 말 21세기 초 현재의 사회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것으로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 교수님과 권혁철 박사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이라는 말의 미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정리된 책을 출판해 업적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정리하는 데 도움을 얻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면서 연대, 공동체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주로. 그럼으로써 공동체와 사회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의 등가적으로 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이라고 하는 지금 인문사회과학에서 아주 성과를 노리고 있는 학자를 선생님 소개하시고 분석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 근대적인 사회과학이 탄생할 때부터 이 세팅은, 프레임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거기가 1987년에 발간된 페르디난트 테니스의 게마인샤프트 und 게젤샤프트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사회학의 창립문서라고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고연인데요. 공동체, 즉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 발전하고 있는 19세기 후반에서 대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에 반대하는 농촌 공동체, 전근대 공동체에 대한 향수, 애틋한 복고적인 낭만적인 그 사랑, 거기에서 터하고 있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소위 이익사회라고도 번역되는 게젤샤프트, 우리 목적사회, 계약사회, 이런 근대적인 사회관계를 배타시하고 다시 전근대적인 공동체로 돌아가자, 그걸 지키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사회과학, 근대 사회과학이 출발할 때부터
여러 대가들에 의해서 그게 상당수가 기반이 깔려있는 그때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 그게 지금 200년이 넘으니까 전 세계 사회과학계의 개념의 과반수 훨씬 이상이 좌익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익 학자들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상당 부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설명을 하려면 그런 지적인 지성사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의 이 사태가 있다. 이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 있는 성들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도 있고요. 앞서 저희 주제에서도 그 용어가 나왔는데 그 사회적 공동체라는 용어, 저는 그 사회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이 발제를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얘기를 언제나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텅 비고 공허하고 참 쓸모없는 용어인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부나 정치권의 권력 확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얼마나 자주 이용되고 있고, 또는 그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또는 그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얼마나 잘 이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이라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규제들 또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의 반대는 사회적 강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강자가 누굴 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추려보죠. 1차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쿼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성,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90%는 사회적 약자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남게 되죠. 사회적 강자로. 자, 남자들 중에서 어린아이, 청소년, 사회적 약자죠. 또 노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그럼 사회적 강자는 누가 남느냐? 청장년들, 20대부터 60세까지 청장년만이 사회적 강자로 남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사회적 강자냐? 그렇지는 않죠. 여기 예를 들어서 백수, 또 실업자,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제외해야죠.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강자입니다. 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비정규직은 또 약자입니다. 그렇죠? 비정규직법도 나오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비정규직 빼고 나면 뭐가 남느냐? 정규직 근로자하고 사업자만 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되죠? 근로자는 약자입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만이 사회적 강자입니다. 그런데 기업가들 중에 대부분은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렇죠? 뭐 정무 회장도 노인이고, 삼성이거 회장도 노인이고, 저는 노인은 또 약자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 도대체 사회적 강자가 누가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강자입니다. 여의도에서 법까지 휘두른 사람들만이 사회적 강자일 뿐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책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공허하고 성격이 있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이제 경제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인 2014년 4월 달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했고, 거기 한 70명 정도가 서명해가지고 발의가 된 법안이었고, 올 4월 달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무산이 일단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것과 거의 논점이 같아서 바로 뭘 말씀드릴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는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제 법이라는 게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 법다워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그 벌을 주겠다. 지키지 않더라도 당신이 좀 당신 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그런 법의 형태를 강제성을 띈 법을 만들 때는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띄어야 그게 이제 정의롭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지위로 올라가서 법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권혁철 박사님 말씀하신 말하자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거나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치, 한쪽 사람의 가치만 그 사람들만 좋아할 가치를 추구한다거나 그런 법들은 정의로운 법의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혹은 국가의 예산을 쓰는 그런 식의 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영리하다 그러나 그래서 빨리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워하니까 실제 거기 이제 관여했던 분이 하는 말이 실제로 퇴직금도 없고 적립금도 없던데 생각보다 상당히 한 건데도 반응이 너무 싸늘하다.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다른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는 거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무원이 특별한 서비스를 해준 게 아니라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되면서 그게 가져가니까 그 부분을 참지 못하는 게 상당히 크다. 두 번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경제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뭘 공급하고자 하는 친구도 이게 내가 스스로 그걸 받지 않고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장기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뭔가 보조를 받음으로써 거기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아주 낮은 급여만 주더라도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끌고 가자 하는 그 의중이 강한 것 같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번에 신문 언론지상에 나온 자료를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75% 정도가 임금을 국고 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더 봐야 한다 그랬는데 75%나 이 총 임금한테 거기에 의존해서 지불해야 될 거면 실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지원을 끊는 순간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고 그런 말은 결국은 그게 다 정치적 지지 세력일 거고 그래서 그게 계속 없어지기도 힘들고 한편으로는 그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에서 계속 말하자면 돈을 집어넣어야 살아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어떤 반정부 부문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에 부담이 될 거다. 그럼 뭐 학 회장이 또 사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델을 많이 저희가 일부는 법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만약에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건 조사해보라고. 전직 운동권이니까 네가 운동권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잘 알 거 아니냐. 조사해보라 그러는데 저도 조사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현재 애들이 도대체 어디 가 있는다 궁금은 했거든요. 지난번 광우병 때도 아줌마 부대 애들이 어디서 나왔나, 그들의 대중동원력 어딘가,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나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대중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력이 어딘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80년대 학생운동하고 그전 운동하고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요. 뭐냐면 70년대까지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부분 다 노동운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김문수 씨도 마찬가지고 신상정, 노회찬 다요. 그래서 학생운동 또는 좀 노동운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전대협 이후에 그 대중적 투신론이 나와서 투신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학생운동이 그만두고 다른 데로 진출하는 걸 말하는데 저희 때부터 이제 전대협 산하에 투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밀 조직으로 투신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전대협 연대사 국장할 때 이제 그 투신위원회의 조직 그러니까 보고들이 한 번씩 올라옵니다. 저희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직접 보고를 들었고 내용을 아는 문제인데 그때부터 다양화를 시도합니다. 과거에는 전부 학생운동 그만 핵심운동만 전부 노동운동으로 가다가 우선 그 사대 출신들은 노동운동 가지 말고 따로 모아서 정교조로 지금 현재 정교조는 당시에 이제 주사파 학생운동에 투신을 준비했던 애들이 장악한 상태죠 지금. 그 다음에 농민운동으로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운동, 그 다음에 문화운동, 기타 여성운동, 기타 곳곳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핵심 애들은 그 시험을 봐서 변호사로 혹은 판사 검사로도 들어가고 기자로도 들어가고 또 방송 작가들 출신의 그 운동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투신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어요. 80년대 하반기부터요. 그리고 그 운동권 입장이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의 작용화와 그리고 우리 사회 핵심 주력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가 보니까 사실 지역분들 87년도에 뭐 아시다시피 6월 투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당시 주역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국민운동 본부가 굉장히 각 지역별로 다 있었죠. 거기에 많은 지역 본부에 운동군층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들이 도대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뭐 지역 사랑방 운동도 하고 뭐 애들 위한 도서관 운동 여러 가지 지역의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운동을 벌여서 주민과 접촉력을 높이려고 시도했는데 지역 근거지를 만들려는 노력들이죠.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사실은 이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생활을 애도 키워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이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힘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의 구원의 빛이 나온 게 김대중 정부의 출연입니다. 그 김대중 정부 출연 이후에 정부의 대대적 지원들이 이들에게 벌어져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정부 실업자이던 이들이 대대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정부 기관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에도 들어가고 공공기업 기관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새마을 뭐 무슨 마을 기업 이런 데도 정부 지원 직접 들어갔으니까요. MB정부 들어서서 제가 초기에 박영준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 친구 얘기가 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만 연 1조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참여연대 이런 시민운동 단체들 대해서 당시 걔들이 조사한 바로 이제 정권 인수위에서 들어가서 공공기관에서 얼마 정도의 얘들 지원이 들어간다고 연 1조 정도가 각종 명목으로 투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동안 그 다 죽어가다가 소련 몰락 이후 죽어가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살아나기 시작해서 그들의 돈과 그 돈을 가지고 조직을 키워나가서 그 후에 이제 광복절 때 나왔는데 근데 도대체 그런 지역운동 애들은 그 힘들다 어디를 갔나 했더만 요번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전부 여기에 또아리를 풀고 있더라고요. 생협에. 마을기업. 지금 그 박원순 씨가 공식적으로 자기 이제 마을기업 그 활동가 3,000명을 육성하겠다는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부 그 사람도 누구냐면 그 마을기업을 그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 책임자가 누구냐면 성미산 지금 마포에 있는 성미산 투쟁 거기 핵심이었던 대표예요. 그러니까 사실 좌익들이 좌익을 전부 심사 선정해서 그들 활동대회에서 전부 돈을 들여서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을 활동가들 3,000명 수준. 박원순을 보면 자기 실질적인 핵심 조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한테는 명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리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발견했었는데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안보 전문가인데 저한테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맡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보의 개념 중에 경제 안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안보. 이게 이제 이 경제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국가 안보에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 같은데
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국가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지금 이 법안의 명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인데 유승민 의원 등이 이 제기한 법안의 원문을 보게 되면 사회적하고 경제를 붙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붙이고 기본 법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적하고 경제를 붙였어요. 붙이고 기본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 지나갈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한글 문법상 사회적하고 띄고 경제 띄고 기본 법안이 봤어요. 근데 왜 유승민 의원은 굳이 이걸 갖다가 앞으로 붙였느냐? 아마 우리 1섹션에서 발표한 우리 권영철 박사도 이 원 법안에 따라서 사회적하고 경제를 붙였는데 이게 잘못입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북한식 표현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할 때 용어를 갖다가 명사로 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의원인지 최소한도 유승민 의원의 이 보좌진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법안 명칭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회적 경제를 붙이는 이게 원문인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유승민 관련인데 붙어 있어요. 사회적 경제하고 띄고 기본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그 용어 배열을 볼 때 북한식 문법 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유승민 의원 아니면 유승민 의원의 이 법안을 직접 작성한 학자, 보좌, 자문하는 교수진에 북한 사회주의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법안 발의 때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을 제출받으면은 내가 누가 북한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세력인지 제가 지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하고 경제법인데 그냥 사회적 경제법 하면 되는데 걷다가 경제기본법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라는 것을 법안 명칭에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그게 기본이 된다는 소리인데 왜 기본이라는 말을 넣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사회적 기본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법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 법을 제정한 이 당사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경제법 해도 될 건데 기본이란 말을 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할 게 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벌써 이 이념적 편향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그 조동근 교수님도 사회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패널 발표자도 말씀했지만은 이 재정 취지를 보면은 재정 취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각한 양극화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진단이 맞는 겁니까? 이거 안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저급한 법 제정 취지를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니 그럼 이 법 제정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내부적으로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국헌문란의 발언을 그것도 집권당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따오신 분이 그 지적 수준이 정말 한심합니다. 그대로 쓰세요. 그들 기자들. 정말 한심한. 나 1대1로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법안 제대로 발의하면서 1조부터 끝에까지 유승민 의원이 읽어봤는지 학자들이 던져준 거 같다. 보좌진이 던져준 거 그대로 갖다 발의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호 감사께서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저도 놀랐는데 그 하나 좀 아쉬운 점 여기다가 이른바 진보적 무슨 진보입니까? 짝퉁 진보지.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거라면 앞으로다가 전국 사회주의세력 아니라고 말하기는 뭐하면은 짝퉁 진보. 예, 알겠습니다. 사회주의 진보 세력들이 하고 있다니 바쁜데 어떻게 이런 세력이 진주사회 진보적인?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